평소에 채널을 자주 듣는 구독자입니다. 댓글도 매번 썼다가 지웠다 하는 소심한 50대 주부고요. 그런 제가 용기를 낸 것은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가족도 없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재수 없는 년이라고 불렀죠. 누가 들어도 심한 욕이었음에도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어쩌면 저 역시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애초에 저는 결혼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제게는 그 흔한 부모님도 형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잃은 사연부터가 평범하진 않았어요. 한때 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이 딸린 2층 집에 살았었고 늘 예쁜 옷에 새 구두를 신고 다녔었죠. 어린 나이에도 우리가 굉장히 부자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아차렸을 정도였으니 꽤 부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13살 무렵에 아버지가 며칠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단둘이서 그 큰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고 어느 날은 저희 집 여기저기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거실의 소파 가전은 물론이고 액자, 어머니의 보석과 가방, 심지어 제가 배우고 있던 바이올린 위에도 그 딱지를 붙이더군요. 평생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어머니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까지 하셨네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죠. 반지하에 쪽방에 박스 5개를 들여놓은 게 저희의 전 재산이 되었으니까요. 그 뒤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진 술만 마셨고 어머닌 누워만 계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버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쁜 딸,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 모처럼 여행이나 갈까? 여행? 나 숙제해야 되는데.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빠가 학교에 전화할 거야. 우리 여행 갈 거라고. 그래도 돼? 우리 돈 없잖아. 여행 갈 수 있는 돈은 있지. 걱정 말고 가자. 응? 알았어. 저는 그때 당시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를 보고 웃어주며 따뜻하게 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꼭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모처럼 예쁘게 화장한 어머니와 술 냄새가 나지 않는 아버지, 제게는 그게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달라질 우리 가족의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두 분의 여행은 미래가 아닌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파도가 치듯 구불구불한 도로, 그리고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입모양, 울고 있는 어머니. 그게 사고가 난 뒤에 떠오른 전부였습니다. 그 사고에서 저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하필이면 어릴 때는 살아남았다는 자체로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힘이 들 때는 그때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를 삼키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은 제게는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고 어떤 때는 제 발목을 잡았죠.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도 제가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떳떳하고 싶었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날에 제가 밟고 온 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게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사실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저와도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그 사람과 헤어질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애초에 어떤 관계도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종의 병이었죠. 사랑하면 할수록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같이 커졌으니까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지? 불이 나면 어쩌지? 병에 걸리면 어쩌지? 매 순간이 제게는 지독한 공포로 다가왔죠. 그래서 일부러 말한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멈춰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무려 2년이란 시간을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에 힘쓰더군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였죠. 다행히 우리의 결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안전제의를 외치면서 저를 위해 남편이 많이 노력해 주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제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기에 매번 연락을 주었고, 어디에 도착하면 도착했다, 출발하면 출발한다, 늦으면 어느 정도 늦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조금씩 제 안에 있는 불안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시집살이는 여전했습니다. 너희는 결혼한 게 벌써 3년인데 아이는 도통 가질 생각이 없는 거냐? 엄마도 참 욕심도 많네. 손주가 몇인데 아직도 욕심을 내. 작은 애는 너희보다 결혼도 늦었는데 벌써 애가 둘이야. 욕심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 늦는 거란 생각은 안 하니? 요즘 애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수없게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왜 안 낳아? 막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도 아닌데 재산 모아서 죽어서 다 안고 갈 생각이냐. 아무래도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걱정을 시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왜 또 그 이야기가 나와? 됐어, 그만해. 넌 지금 이게 네 마누라 위하는 거 같니? 어? 이 속도 없는 놈아. 이게 진짜로 네 생각이라고 해도 결국 마누라 욕먹이는 거란 생각은 안 해? 에휴, 한심한 놈. 주로 시댁에 갈 때마다 아이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어요. 결혼 3년 차에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와는 달리 동선에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 2년 차가 되었음에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늘 비교를 당했고 거기에는 저희 집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더욱 자극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아이 계획을 상의했네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좀 심하긴 해도 그 정도는 내가 막을 수 있고 못하면 아예 시댁에 가는 횟수 자체를 줄여도 되니까. 응? 억지로. 물론 그렇지. 아이는 그렇게 가지는 건 아니니까. 나도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당신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고민을 한 거지. 날 닮으면 안 되지. 당신을 닮아야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그리고 당신 눈도 크고 코도 높잖아. 날 굳이 닮아야 한다면 키 큰 거? 이 정도만 닮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중에 모델 시켜도 될걸? 모델은 무슨... 왜 한숨을 쉬어. 괜찮다니까. 그냥 어머니 말 무시해. 손주는 많잖아. 그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 응? 아이 가지고 싶어. 근데 무서워.
당신이랑 결혼하고도 혹시나 다칠까 아플까 이렇게 무서운데 아이를 가지면 그게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하면 막막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 그게 병이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종의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 정도로 생각해? 좀 심하긴 하잖아. 매번 당신이 신경 쓸 것도 많고. 진짜 난 불편한 거 없어. 내 친구들도 부러워하는데 나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하는 거라서 미리 말만 하면 뭐든 넘어가주고 날 믿어주고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당신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나 그 흔한 찰과상 한 번 없었잖아. 조심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야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가져도 되는 걸까 걱정되고 불안해서. 두려움 없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일인데 무턱대고 낳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두려운 게 당연한 거지. 신기하게도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한 것도 그 말 때문이었어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린 드디어 결혼 5년 차에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의 말처럼 이목구비는 저를 닮고 팔다리는 남편을 닮아 길쭉길쭉한 예쁜 아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만지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이었지만 저보다 더 조심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죠. 솔직히 남편에게도 과한 보호 본능을 보이던 저였기에 저 스스로가 너무 과하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저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이에요. 엄마, 안 된다니까. 얼른 가요. 날 지금 쫓아낸단 거야? 아니, 손주 보러 왔다니까.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요. 100일 주사 맞아야 한다고.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맞아도 다 그냥이고 전향이고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없어. 주사 맞고 확인증 들고 오거나 아니면 100일 지나고 오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주사 맞기 전에는 위에 손끝도 못 건드려요. 같은 공기도 마시지 마세요. 아셨죠? 이 망할 놈이 엄마 지금 문전박대 하는 거야? 그래도 이왕 왔으니 안 될까? 살짝 보기만 할게. 막 태어났을 때 한 번 보고 못 봤잖아. 잠깐 생각 좀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얼른 가요. 문 닫아. 손 다칩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유난을 떨며 딸을 지키다가 하루는 남편이 저를 잡고 말하더군요. 당신도 정말 힘들었겠다. 과한 보호 본능이 약간 예민할 수준일 거라고 추측은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혹시나 내가 올려둔 책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치우고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전기 제품도 무섭고 콘센트가 이렇게 공포가 될 줄은 몰랐어. 그치? 나 진짜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 그러게. 막상 내가 겪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남편은 유별난 저를 이해할 정도로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심하기도 했기에 제 모습을 남편을 통해 보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조금씩 이전보다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난스러운 부부였던 건 확실하지만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고 남편은 7급 공무원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연봉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건 당연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어도 크게 불편함 없는 정도의 돈이 회사에서 나왔으니 아이에게 그만큼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던 남편에게 불현듯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왔기에 더욱 믿을 수 없어 병원 여기저기 다니며 재차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남편이 한 곳만 더 가보자는 저를 잡고는 말하더군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래도 난 믿지 못하겠어. 그간 아무 이상도 없었고. 젊은 사람은 암이 빨리 퍼진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암이 유전이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하단 말 하지 마. 미안해. 아무래도 걱정 많이 하는 당신인데. 이제까지 가본 병원 중에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수술 결정하자. 응? 남편도 저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항암 치료도 했죠. 하지만 1년 뒤에 재발을 하고 나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은 악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전이가 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더군요. 그리고 딱 3년째 되는 해 겨울,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간 걱정을 하며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고통이 저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이미 그 전부터 저를 원망하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부르던 시어머니는 저를 살인자라고 부르시더군요. 남편이 죽은 이후 모두를 제게 전가하셨죠. 그래도 저는 달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는 것보다 저는 저 자신을 더 원망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모 죽을 때도 혼자 살아남더니 내 아들 잡아먹고 차에도 살아있구나. 소름 끼치고 끔찍해. 너 같은 게 죽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나가서 주고 어디 차이라도 치워서 꼭 죽어버려. 장례식에서 저를 때리고 핥기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욕을 다 먹었지만 남편을 뒤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었기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제게는 저와 함께 남겨진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아이를 두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요. 그래서 더 독해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 아이가 홀로 설 수 있게 강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친액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건 일종의 갑작스러운 제 죽음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떴을 때 깨달았던 거였죠. 내가 무서워한 건 또 혼자 남겨질 나였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위해서 몸을 낮췄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동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어딜 가든 동서 옷 한 벌은 꼭 사오고 화장품이 떨어지지는 않았나, 먹고 싶은 건 뭐 없나, 그리고 집안에 부족한 건 뭐가 있나 일일이 신경 썼습니다. 그런 저를 동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다 받아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가족끼리는 원래 이렇게 챙기는 거지 말하며 아무런 내색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챙겼죠. 저희가 결혼 3년 차에 이미 아이가 둘이었던 동서는 저희 남편이 죽은 뒤까지 셋을 더 낳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서방님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죠. 오죽하면 손주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가 넷까지 낳았을 때 아들에게 정관수술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관수술을 하기 바로 전날
동서는 5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최대한 도왔고 저희 딸의 옷을 살 때도 5벌 더, 신발을 사도 그 집 아이들까지 모두 챙겼어요. 때 되면 외식에, 생일에, 기념일까지 챙겨주었죠. 그런 고마움을 동서가 알아주길 바랐고 시어머니 역시도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저를 여전히 싫어하긴 했지만 상관없었네요. 제 노력은 가족도 친척도 없는 제가 죽었을 때 남겨질 제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한 것이긴 했습니다. 의도가 있긴 했지만 진심으로 그런 동서가 안타까워 도운 것도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얼른 오라고 가족 모임이라면서요. 뒤늦게 도착하니 서방님과 동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네가 얘들 좀 도와줘야겠다. 네? 제가 뭘? 애들이 줄줄이 5에 직장인 월급은 뻔하고 애들 나이는 들어가고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지 않니? 얘들이 쇼핑 모임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돈도 별로 들지도 않고. 너 보험료 나온 거 있잖아. 그거라도 줘라. 네? 왜? 내 아들 죽은 돈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권리는 있잖아. 그렇죠. 전 그 돈은 평생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저희 딸 시집 가면 그때 줄 생각으로요. 그럼 네 돈으로 알아서 주든가. 큰애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살아있는 둘째라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저렇게 죽겠다고 죽는 소리라는데 무슨 아동복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네, 제가 들어보고 최대한 돕겠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서방님과 동서가 하는데도 솔직히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아이가 많아서 고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만 보였죠. 그래서 저는 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걸 권유했어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더구나 아동복 온라인 쇼핑몰의 수도 이미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업체 수나 시장 조사,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동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이를 많이 낳아봤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결국 저는 그 고집을 꺾지 못했고 기본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자를 내주는 정도만 도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쇼핑몰을 시작한 지 만년,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동서가 찾아와 제게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이 도와주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도와? 형님 회사에서 디자인인가 뭔가 했다면서요. 대학도 그쪽이고. 저희 홈페이지 관리에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있는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시간 내서 이것저것 처리해주고 있잖아. 사업자도 내 이름으로 해줬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달라는 거야. 여유 있으시잖아요. 아이도 고작 1명 키우시면서. 저는 아이가 무려 5이고 남편도 유단이고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직원 있었잖아, 3씩이나. 내가 그 정도 지원은 해줬었고. 판매가 되질 않고 수익이 없으니 월급이 너무 버거워서 1명씩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남았고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형님이 도와주셔야죠. 네?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도 답답을 하고 동서는 하루 걸러서 징징거리며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업 돌아가는 걸 보니 가관이더군요. 동선의 사업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어 역시 번역하지 않은 그대로 올려놨고 교환 환불에 대한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보였습니다. 당연히 구매한 사람들의 리뷰는 처참할 정도로 평점이 낮았죠. 동선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최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잠을 줄여가면서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발품을 팔아가면서 원단을 보고 공장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품도 하나씩 모두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제품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 자석 확인하고 사진이며 상품 상세 페이지까지 모두 제 손으로 작업해 나갔네요. 그런데 제 딸이 옷들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샘플로 가지고 있던 옷들은 한 번씩 입어보는 겁니다. 남편과 저의 좋은 부분만 닮은 딸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게 너무 예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동의를 받아서 쇼핑몰에 옷들의 모델을 시켰네요. 딸이 힘들어하면 그만하려고 했던 작업이었지만 너무 좋아해서 상품의 절반 이상의 작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주 정도 지났을 때 쇼핑몰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말았어요. 이미 확보해 놓은 물량이 전부 품절될 정도로 말이죠. 직원을 뒤늦게도 구했지만 봉서 혼자 처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 역시 그 사업에 뛰어들며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고요. 저는 그 모든 게 저의 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도 모델을 섭외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제 저도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숙제했으니까 사업자 명의는 저한테로 돌려주세요. 서류라는 게 잘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아시죠? 무슨 뜻인지. 나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냥 둬도 상관없지 않아?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대표는 안 돼. 다들 형님 말만 따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의견을 내도 묵살하는 건 자존심 상해요. 제 아이디어잖아요. 아, 그런가? 그래, 알았어. 그래도 모델 비용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가족인데. 그것도 굉장히 낮게 측정한 거야. 다른 쪽에서 계약한 거면 이 정도는 받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고. 그렇게 계산기도 들이면서 하시는 게 저는 좀 불편하네요. 어쨌든 알았어.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저렴한 모델 찾아볼게요. 동서는 초반에 사업자를 낼 때 이것저것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게 귀찮다면서 제 이름으로 억지로 만들게 했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걸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당연히 동서 명의로 바꿔주었죠. 하지만 명의를 바꾸고 나자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하고 사진 찍고 업체를 선택하고 포장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죠. 아무래도 늦게 퇴근하고 직원들의 야근 수당까지 발생하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전부 생략해버리고 그저 옷을 나르기에만 바꾸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제가 직접 나열하고 동서를 설득해봤어요. 하지만 동서는 대표라는 감투를 써서인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았네요. 내가 대표거든요. 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디자이너?
그런 사람을 왜 뽑아요? 돈만 잡아먹고 컴퓨터나 뚝딱거리는 사람을. 그냥 아르바이트나 채용해서 포장이나 시키면 되는데. 이미 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늘리진 않을래요. 동서. 아니, 대표님. 우리 규모도 좀 커졌으니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 써야 돼요.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도 해야 되고 CS 직원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랑 형님 둘이서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대표님은 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낸다고 오후 늦게 나오고 서방님 들어오기 전에 퇴근한다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물량은 저 혼자 맡아야 하는 거고 혼자 관리하고 사진 찍고 포장에 CS까지 할 순 없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돈은 들어와요. 너무 오버하는 거란 생각은 안 해요. 형님이 자꾸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니까 피곤해지고 일만 많아지는 거죠. 직원들도 나보다 형님 말에만 따르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이럴 거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가시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네. 예전이랑 지금은 다르죠. 형님은 그냥 제 직원, 난 형님을 부리는 대표거든요. 언제까지 조언이라면서 잔소리하실 건가요? 솔직히 저 부담스러워요. 형님이 제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델이라고 별거 하는 거 없이 돈까지 드리는 것도요. 그러고 보니 형님이 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당장 그만두세요, 형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쭉 봐야 할 가족이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삼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이 묻더군요. 오늘은 촬영 안 해? 우리 잘렸어. 이제 안 해도 된대. 서운하니? 아니, 괜찮아. 할머니가 매번 나한테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했어. 뭐? 어머님이? 그니까 할머니가?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순간 동서가 그간 했던 말이 떠올랐고 제 딸에게 그런 식으로까지 말한 게 괘씸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실은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해줬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 딸을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늘 최악의 미래를 떠올리는 제가 병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은 바로 제 딸이었고 제 딸의 행복이었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내 딸에게 잘해주겠지. 욕을 먹어도 그래도 손녀에겐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게 가족이 없는 게 아니대요. 딸에게만은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쫄딱 망하게 생긴 사업 일으켜놨더니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속은 부글부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만들어 올린 배너, 창세 페이지, 제 딸이 모델로 한 옷들 모두를 말이죠.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가서 제 컴퓨터를 포맷해버렸어요. 안에 누구의 자료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걸 삭제해버렸죠. 그 순간은 정말이지 속이 후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와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제게 딸이 묻더군요. 엄마 기분 좋아? 엄마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어. 혹시 모를 불안, 사고, 이런 걸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의 행복, 이 순간의 모습이 더 소중한 건데, 엄마가 미래만 대비한다고 너무 많은 걸 놓친 것 같아.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 생각만 하겠다는 뜻. 나도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지긋지긋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버릴 수는 없어도 다짐했죠. 내가 없을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오늘만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동서에게는 미친 듯이 연락이 왔어요. 예전으로 초기화된 홈페이지를 보고 난리가 난 거였죠. 직원들을 채용하긴 했어도 교육도 제시키지 못한 상태였기에 되돌리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부재 중 52통. 저는 그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를 했죠. 일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저는 일을 시작했기에 그것부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야근 수당까지 모두 청구했으며 저희 아이가 모델로 일한 금액까지 모두 자료를 첨부해서 보냈네요. 그랬더니 딱 2주 만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시더군요. 동서와 함께요. 너 정말 미쳤구나. 가족을 신고해. 가족을 등쳐먹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어머님, 저희 딸한테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바꾼다고 했고. 그런데 정작 손해는 우리가 더 봤으니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한 겁니다.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형님 때문에 얼마나 회사가 힘든지 알아요. 이러다가 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요? 제가 왜요? 책임은 모델을 잘못 고용한 그쪽이 하셔야죠. 대표님인데. 모델이 뭐요? 우리 아들이랑 딸 모델로 했다고 비꼬는 거예요. 솔직히 본인도 잘 알잖아요. 본인 아들, 딸 인물이요. 지금 이실공격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쳤네, 미쳤어. 너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라. 당장. 시모의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그 말이 참 웃기게도 들리더군요. 저는 이게 다 원래대로 돌려놓은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처음 그대로. 어머님이 보신 그게 원래 초기 모습이거든요. 왜 동서? 사업한다고 벌려만 놓고 수습도 제대로 못하는 거 제대로 성공시켜놨더니 돈이 아까워? 내가 돈을 다 가져가? 진짜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뭔지 모르지? 사회생활이라는 거 네 머릿속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난 내가 가져가야 했고 원래 내 것만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 혼자 알아서 해. 너 진짜 우리랑 인연을 끊겠단 거냐? 큰애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작은 애들 부부에 애들까지 참을 작성이야. 아주 우리 집을 다 말아먹는구나. 잊을 수 없는 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는 왜 잴 수 없는 년, 아들 잡아먹은 년 소리 하셨잖아요. 그래, 그건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딸한테 감히 돈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해. 그건...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러면 겁먹을 줄 알고 너네가 내 아들 죽인 죄 여기서 치르게 해주마. 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대뺨을 때리려는 동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둘 다 울면서 저에게 온갖 욕설을 내뱉는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치카를 꺼내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눈 흰자를 뒤집으며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 모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죠.
그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죠. 저는 동서가 데리고 있던 직원 모두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초반에 동서가 뽑은 직원들은 사업이 휘청했을 때 모두 그만둔 상태였고, 그 뒤에 뽑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직접 고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상담 경력 7년 차인 CS 직원, 시각 디자인 전공 출신 직원, 홈페이지 제작을 맡은 프리랜서 직원, 그 밖에 사진 촬영 담당자와 포장하시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말입니다. 저와 함께 쇼핑몰 운영 안 하실래요? 하고 묻자 모두들 고민도 생각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일하길 원하더군요. 그리고 모두 동선의 회사를 한 번에 그만뒀죠. 그 뒤로는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솔직히 복수, 이런 것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다시 시작한 사업은 이전에 하던 아동복 쇼핑몰이 아닌 신발 전문 쇼핑몰이었거든요. 발 사이즈는 크게 변하지 않고 무엇보다 에어는 할 것 없이 모두 소비하는 품목이니까 그걸로 선택했죠. 안타깝게 사업 초기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하면서 1년 넘게 직원들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긴 했고 결국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몇 명 더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동서와 시어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도 아닌 동서 입으로 직접 말입니다. 바로 동서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싫은데? 사업 접었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동서, 그때 내 덕에 돈 벌 만큼 벌었잖아. 그게 돈이 생겨서 여행도 다니고 애들 교육비로도 좀 쓰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래서 이전처럼 사업 일으켜보겠다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쇼핑몰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망하려고 해서. 무슨 쇼핑몰? 아동복? 아니에요. 동서가 우물쭈물하면서 도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지도 말 안 해? 그럼 나 일어난다. 신발이요. 신발. 기가 차네. 설마 나 때문에? 나 이겨먹으려고 따라 차린 거야? 형님이 먼저 직원 빼가시고 하셔서 저도 화가 났어. 그땐 정말 홧김에 그랬어요. 진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직원들 잠깐만 빌려주셔도 되고 저 이번에 망하면 진짜 죽어요.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동서 차례인가 보다. 네? 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고 내 딸한테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했으니 이제 동서한테 집안 말아먹은 년이라고 하겠네? 잘해봐. 형님, 애들을 봐서라도요. 제발요. 그 애들을 봐서 해줬잖아. 이젠 동서가 알아서 해결해. 지금 제대로 못하면 나중엔 애들 원망까지 받아야 할 거야. 똑바로 살아. 이건 내 마지막 조언이니까. 결국 동선의 사업은 촉박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게 아마 제 마지막 복수가 되겠죠. 그래도 딱 하나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살아오며 늘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준 거였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두려워했던 저를 바뀌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현재와 당장 내일의 걱정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딸의 행복을 위해서만 걱정하고 있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